잘못한 거야? 아, 데뷔 소리. 어느 정도 그런 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잊어버린다고 해서 어떻게 나 바보가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사실은 잊어버리면 이제 또 다시 그 부분을 다시 또 제가 얘기할 거고 어쨌건 파트 3 때요. 그러면서 다시 또 리마인드를 시키고 또 그러면 더 분명해진 내용이지만 또 까먹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고 우리가 또 기출 문제 푸면서 또 다시 얘기할 거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내용이 더 분명해지고 잘 익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는 어쨌든 이번 주치의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번 주의 내용을 잘 소화할 거라 생각하고 굳이 할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해나가면 되고 이 음악사의 내용은 정말 막대요.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은 시대를 많이 배우지 않았지만 점점 많이 배울수록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르네상스를 외웠더니 중세가 기억이 안 나고 뒤에 또 19세기를 외웠더니 바로크가 기억이 안 나고 계속 앞에가 이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굉장히 긴 시기니까 그 사이사이 이제 구멍들이 생기면 그것들은 우리가 또 메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르네상스 음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르네상스 음악을 우리가 진행할 거예요. 자, 제가 항상 목차를 잘 봐야 된다. 목차 쓰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맨날 강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목차를 잘 써보고 있겠죠. 항상 첫 번째 챕터는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개괄하는 챕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르네상스 시대 중에 큰 특징, 인보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음악의 전반적인 특징이 어떤가에 대해서 개괄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지금 르네상스는 어떻게 목차가 구성되어 있어요. 보니까 초기, 그 다음에요 전성기, 좋아요. 그 다음에 후기,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초기, 전성기, 후기, 요게 가고 있고 초기도 또 둘로 나눠져 있어요. 보니까 영국 음악이 있고 그러니까 저쪽 섬나라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르고니 아파 대륙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지역 따로따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성기의 음악은 플랑드르 아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대표적인 음악가들 얘기를 막 할 거예요. 그 다음에요 후기 르네상스는 또 보니까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커다란 카테고리가.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개신교의 음악을 신교의 음악을 말하는 것이고 반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구교, 즉 카톨릭, 그죠? 중세부터 쭉 이어져 오는 그게 카톨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하자면 개신교와 그 다음에 카톨릭교의 음악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 사실 우리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오늘 르네상스 교회 음악. 여기 4번 챕터까지가 오늘의 진도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제 세속노래, 여기서부터 내용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어가지고요. 제가 여기로 나눴는데 다음 주에는 세속노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세속노래는 보니까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또 이 구성이. 그렇죠. 이 지역별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챕터가 뭐예요? 보니까 악기와 기악음악. 우리가 중세는 기억나요? 사실 중세는 이 세속음악 파트랑 기악음악 파트가 되게 짧았어요. 그래서 걔네를 하나로 굉장히 짧게 설명해 놓은 거 기억나요? 그렇죠? 그래서 세속노래 이제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악음악을 되게 짧게 정말 악기도 사실 보존되는 게 거의 없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잠깐 얘기하고 애쌍비 얘기하고 끝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르네상스만 해도 중세보다는 훨씬 더 기악음악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거든요. 종류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이 전체적인 흐름도 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바로크로 넘어가는 이 브릿지를 역할을 하는 그런 악파가 베네치아 악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르네상스 음악을 마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악파 이름 여러 악파를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는 악파 사실 뭐 있어요? 중세 때 배웠던 악파는? 노트르담 악파밖에 없어요. 맞아요. 노트르담 악파 딱 기억나면서 레오넨과 페로테가 다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보니까 오늘 배우는 악파들이 있네요. 보니까 저 앞에 부르고니 악파가 있고요. 그죠? 부르고니 악파, 초기 르네상스. 그 다음에요. 플랑드르 악파가 있네요. 그죠? 작곡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론서는 플랑드르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식으로 세대를 나누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이제 르네상스 끝자락에서 배우는 그런 악파가 베네치아 악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만큼 많은 작곡가들을 배운다는 얘기죠. 뭐 그죠? 이게 사실 반갑기도 하지만 우리로서 조금 괴로운 일이기도 해요. 이 악파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작곡가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제 더 많은 작품들을 우리가 익히게 되고 중세 작품들은 사실은 작가 미상 읽게 되게 많았어요.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그 이름을 다 외워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 누구의 무슨 장르의 뭐 이제 이렇게 아예 악곡까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작품들을 많이 익혀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말하자면 이제 르네상스부터 오는 거죠. 그 중세는 이 장르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서 이 장르의 특징이 뭐고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익혔다면 이제 개별 작품들 얘기도 많이 하게 돼요. 자, 전체적인 구성은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넣었죠. 그런데 이거를 한번 머릿속에 넣는다고 해서 잘 기억나지 않겠죠. 꼭 목차를 꼭 써보세요. 복습할 때 알겠죠? 자, 넘어가 보세요. 2페이지. 자, 내용을 시작을 해봅시다. 저희 이 난방을 한 1시간만 껐다가 다시 켜면 어떨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많이 춥지 않죠? 괜찮죠? 얘가 난방을 켜면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점 이제 건조해지거든요. 눈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약간 추워질 때쯤 다시 켤게요. 자, 이 페이지 보시면 일단 첫 번째 파트는 일반적인 특징에서
대해서 말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좀 세계사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르네상스 시대의 사회와 인본주의, 여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읽어보면 한번 정독해보면 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래도 주요한 부분만 빠르게 얘기해볼게요. 일단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는 재생이란 뜻이다. 그러면서 뭐를 재생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재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를 재생할까요? 그렇죠. 중세 이전에, 즉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예를 다시 살린다. 요걸 재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탈리아 중심으로 생겨났고 인본주의 기반을 두고 인간다움을 존중한다. 즉 중세에서에는 누구 중심이에요? 인간이 아니라 신, 맞아요. 신 중심의 카톨릭 사회예요.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는 그게 아니라 인본주의, 인간다움 이런 것에 기본을 둔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라 두 번째 분 보시면 이제 언제를 말하네요. 시기적으로는 몇 세기예요? 1400년경이라고 하는 게 몇 세기예요? 그렇죠. 15세기, 16세기 이렇게 200년 정도의 시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중세보다는 훨씬 짧죠. 중세는 우리가 대략 1000년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이 두세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는 이 내용 자체는 사실은 훨씬 짧은 시기지만 이제 그만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 작곡가들이 이제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과학적 사고가 뭔가 발전됐다. 그래서 중세 신중심의 사고와 대치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이제 신앙도 개척하는 시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에 보면 신앙도 개척하면서 콜럼버스 얘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 인쇄술, 출판이 발달했다. 그래서 지식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된다. 그 다음에 이 시대가 추구했던 인간성은 만능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인이다. 그러면 되게 여러 방면에 막 만능인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생각해보시면 어때요? 그림 너무 잘 그리죠. 너무 멋있죠. 그런데 그림에도 뛰어나지만 어때요? 문학적인 감각도 굉장히 좋고 음악도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음악가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과학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과학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부학 같은 그런 의술도 되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여러 분야에 걸쳐서 모르는 게 없는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 지금 엄친아 같은 그런 캐릭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말하자면 이 시대의 그런 굉장히 모델 이상적인 그런 인간상이다. 그 다음에 교육과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이제 이게 전반적인 얘기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는 그런 얘기고요. 그 르네상스의 3대 발명품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복습할 때. 자, 제가 이제 조금 천천히 나갈 부분은 음악에서의 르네상스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2번을 보시면요. 자, 일단은 음악에서 이제 고대를 재생시키는데 문제는 그 모델로 삼을 만한 작품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 작품이 딱 악보로 나와 있으면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작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의 음악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걸 재생시키고자 했냐면 그리스 음악 이론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의 음악 이론에 대한 재발견과 연관된다. 그리고 그 그리스인들의 음악관,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생각들, 그런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흥시킨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처럼 어떤 난해한 어떤 수와 비율의 관점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는 예술로서의 음악을 추구한다.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익명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필사본에 보면 작가 비상 이렇게 보통 개로체도 써 있는데 15세기부터는 작곡가 이름이 딱 적혀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뭐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걔네를 조금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글 보시면 많은 예술가들이 고위 성직자라든지 왕족이라든지 귀족, 구호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다. 이 시대에도 가장 큰 후원자는 당연코 교회예요. 교회에서 후원을 제일 많이 해주지만 왕족이라든지 어떤 귀족의 궁정들에서도 후원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술가들을 막 이제 후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말하자면 그 재력가들, 일명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하는 그죠? 그런 신흥 귀족들도 예술 후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컨대 피렌체 메디치 가문 같은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 이 메디치 가문이 굉장히 예술가들을 많이 후원했죠. 그래서 뭐 화가라든지 문학가들 뭐 그래서 이 후원을 받은 대표적인 뭐 미켈란젤로라든지 되게 많은 그런 이제예술가들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술가들을 많이 후원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후기에 이르면 교회 세력이 약화된다. 그러면서 음악적으로도 큰 변화를 받게 된다. 하고 이제 그 뒤에 음악의 일반적인 특징이 이어져요. 르네상스 음악은 기악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류는 뭐래요? 성악이죠. 맞아요. 성악이에요. 이 기악이 성악과 아예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시대에 이르러서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성악과 기악 중에 주류는 뭐다? 성악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인 연주 방식은 뭐래요? 아카펠라, 즉 무반주로 한다는 거예요. 원래 아카펠라라는 말 자체는 교회식으로 이런 뜻이에요. 카펠라는 교회거든요. 교회 풍으로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무반주로 하는 이런 다성 성악음악을 이제 일컫는 그런 연주 방식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중세 다성음악이 삼성도 구조가 기본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된대요? 테노르 아래 더 낮은 음역이 첨가된대요. 우리가 베이스라고 부르는 상부죠. 그래서 수페리우스, 콘트라테노르 알투스, 테노르, 콘트라테노르 바수스 이렇게 4성부 편성이 일반화된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4성부의 그 명칭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4성 파트를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용어가 지금 이미 이제 우리가 벌써 음악사책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콘트라테노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저는 가끔 물어보거든요. 선생님들이. 콘트라테노르는 사실은 뭐 특별한 뜻이라기보다는 테노르 성부에 대응하는
대응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테너로 성부에 대응하는 알토 성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세 번째 분야죠. 일반적으로 르네상스 음악은 협화를 중시했다. 그래서 불협화를 안 쓴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불협화를 어떻게 한대요? 해결을 해야 된대요. 그죠? 그래서 이 협화와 불협화를 어떻게 쓸 건가, 불협화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에 관한 음악 이론이 말하자면 대위법이거든요. 16세기 대위법. 그래서 15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대위, 르네상스 대위의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이 팔레스티나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끝부분쯤에 배워야 되는 작곡가인데 이 팔레스티나가 16세기 작곡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팔레스티나의 양식을 16세기 대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16세기 대위를 배울 거예요. 연성반에서 아직 배우지 않았거든요. 우리 화성대위 반에서. 그런데 16세기 대위를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그 부분을 잠깐 배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싫어하는 부분이죠. 왜냐면 우리 16세기 사람이 아닌데 우리 조선음악에 되게 익숙하고, 그죠? 우리가 이런 16세기 스타일로 우리가 협화 불협화를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16세기는 이렇게 썼어 라고 규칙을 주니까 사실 우리로서는 걔를 다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쓰는 규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세부적인 규칙들 좀 외워야 되는 것들이 많고 좀 생소하기도 해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좋아하지 않는 이제 그런 파트이긴 하지만, 그런데 사실 이 대위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음악 이론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는 오늘날 같은 기능 화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과 음 사이를 어떻게 음적 진행을 할 건가, 이 음에서 다음으로 어떤 음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거기에 관한 모든 규칙을 사실 통칭해서 우리가 대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위가 발달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음악은 초기에는 호모포니가 중시됐지만 15세기 말부터는 폴리포니적으로 변화한다. 여기서 현재 호모포니, 폴리포니가 뭐예요? 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해요? 네, 그럼요. 이거는 우리가 기초반 때 배운 거니까, 그죠? 이 폴리포니는 각 성부 간의 어떤 독립성이 유지되고 중요시되는 그런 이거고, 폴리포니가. 호모포니는 어떤 거예요? 하나의 주선율이 있고 다른 성부들이 걔네를 화성적 리듬적으로 뒷받침하는 거, 맞아. 이게 호모포니잖아요, 그죠? 이 텍스처의 차이를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폴리포니에서는 각 성부의 선율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를 많이 쓴대요? 그래서 그렇죠. 모방을 많이 한다. 모방을 쓰면 각 성부 간의 독립성이 탁탁탁 눈에 띄잖아요. 어느 성부가 주요하다. 이렇게 딱 말하기 어렵고, 그렇죠? 얘가 동등하게 주요한 그런 것을 딱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하이픈 보시면 가사 그리기. 즉 작곡가들이 이 텍스트, 시의 내용을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할 건가 하는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 표현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사 그리기래요. 페인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음악적으로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이에요. 일반적인 개괄이죠. 특별히 어렵지 않죠. 그죠? 외울 것들도 막 많지 않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되는 그런 파트예요. 자,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는 이제 2번부터죠. 음악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2번 챕터가 뭐냐면 초기 르네상스예요. 우리 이렇게 가는 거 알죠? 초기, 전성기, 후기, 오늘 이렇게 가면 끝난다고 했잖아요. 4장까지 하면. 그죠? 이렇게 세 파트로. 르네상스는 크게 200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200년을 크게 세 파트로 쪼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전성기, 후기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수업이. 그죠? 자, 초기 르네상스 음악. 자, 근데 이제 우리가 15세기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14세기를 다시 약간 좀 기억 좀 되살려봐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의 끝자락. 우리가 지난 중세 끝자락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14세기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의 14세기 우리 뭐라 그래요? 아르스 노바, 맞아요. 이탈리아는요? 그렇죠. 트렌체토 음악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14세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렇죠? 14세기 자체가 중세의 마지막 100년인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흉흉한 시기였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기억나죠? 그래서 흑사병 막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막, 그죠? 사망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험했겠어요.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 코로나 때만 생각해도, 그죠? 되게 처음에 막 무서워하고, 그죠? 마스크 없어가지고 막 줄 서가지고 약국에 줄 서서 하나씩 사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죠? 못 돌아다니고 막 누가 걸렸다 그렇게 막 추적되고 막 그랬던 거 막 기억나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벌써 사회 분위기가 딱 얼어붙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코로나도 그 정도인데 흑사병, 당시의 흑사병이라서 인구의 3분의 1이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렇게 막 주변 사람들이 계속 막 죽고 이러면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막 전쟁하지, 뭐 교회도 권위가 점점 떨어지고 막 이런 시기였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상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런 시기를 이제 지나서 15세기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면 15세기에 들어와서 저 지금 첫째 줄 여기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보면은 그래서부터 이제 제가 좀 천천히 할 거예요. 작품들이 많이 나올 거야 가지고 15세기에 들어와서 유럽은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흑사병도 잠잠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여행도 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14세기를 생각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세기에 비해서 이제 사람들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흑사병도 잠잠해지면서 막 여행 가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가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나 궁정에만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떡한데요? 다른 궁정으로 가기도 하고, 그죠? 여행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전처럼 작곡가 가수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성가대도 훈련하고 우주시키고 이런 것도 막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회 분위기가 좋아야지, 경제 사정이 좋아야지 하는 거지, 그죠? 막 그쪽
너무 힘들고 막 사회가 이런데 막 사람들이 성가대 나와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막 이런 거 하겠어요. 교회에서 이런 돈을 쓰게 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15세가 되면서 이제 분위기가 훨씬 달라진 거죠. 그래서 작곡가 후원하고 연주자들 후원하고 성가대들 막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 이게 15세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족들은 음악가들의 새로운 후원자로 공급 부상을 한다. 자, 이런 시기에 일단 영국 음악을 생각해 보면 영국 음악의 특징 거기 어딘지 알죠? 지금 3페이지 끝이에요. 르네상스 초기의 유럽 대륙은 새로운 음악으로의 전환을 갈망하고 있었다가 뭔가 좀 새로운 음악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새로운 음악의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한 게 어디냐면 바로 영국의 음악이었다는 거고, 왜냐면 영국은 기본적으로 이 대륙과 좀 떨어진 섬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다른 그렇죠? 이색적인 당시 유럽 사람으로서 우리한테는 사실은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그렇죠? 우리는 그냥 다 유럽으로 생각하지 거기가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실 다르죠. 여행 가보면 영국이랑 프랑스 분위기 굉장히 다른데 그런데 우리한테 그냥 다 유럽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다른 거죠. 이 대륙과 섬나라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떤 음악을 하고 있나? 이렇게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다르대요? 우리 이 얘기 사실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중세 얘기할 때도 잠깐이지만 유럽 다성음악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노래도 불렀는데요. 그죠? 싱쿠쿠 싱쿠쿠를 하는 거 이거 기억나요? 그죠? 여름이었다. 이거 노래도 잠깐 불렀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13세기 영국 다성음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하면서 영국 음악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때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뭐라고 했었냐면 유럽 대륙의 작곡가들이 완전 협파, 그러니까 1도, 4도, 5도, 8도를 주로 고집을 한 반면에 영국 작곡가들은 중세부터 뭘 잘 썼대요? 불완전 협파를 많이 썼대요. 불완전 협파가 몇 도를 말해요? 그죠? 3도와 6도 말하는 거예요. 3도와 6도 음향을 많이 썼다. 이 얘기 전부터 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선율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악구가 규칙적이고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늠절적인 가사 붙이기가 조금 더 단순하게 처리한 거죠. 그죠? 호모포니적인 텍스처. 이런 것들을 영국 음악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국 음악이 이랬다. 이렇게 하면서 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파버드 얘기를 하는데요. 파버드는 영국에서 말하자면 유행한 어떤 노래 부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래요? 성가선율을 즉흥적으로 다성음악으로 만들어서 부르는 관습이래요. 성가선율을 즉흥적으로 삼성부 다성음악으로 만드는 거래요. 이런 거. 성가선율을 어떻게 삼성부로 만드나 하면 성가선율을 가운데에 놓고요. 가운데에 놓고 그 위에 4도 위의 음을 불러요. 그 다음에 아랫성부는 뭘 불러요? 3도 아래를 불러요. 그러면 뭔가 삼성부가 짠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이런 거 뭐 평소에 많이 하지 않아요? 그죠? 어떤 노래를 부를 때, 그죠? 그냥 자연적으로 악도에는 없지만 나 화음을 넣어서 부른다. 뭐 친구랑 모여서 부를 때, 노래 부를 때, 뭐 노래방 가서 부를 때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3도 아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3도 아래 부른다든지 그래서 뭐 그냥 미파솔파미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 아래다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얘를 화음 넣어서 부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죠? 3도 아래 넣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부르는 거 뭐 이런 거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왜냐면 3도 아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4도 위도 부른대요. 그래서 어떻게 부른다는 거예요? 악보 보세요. 악보 보면 거기 플레인송이 이렇게 써있는 그 서프 있죠? 그죠? 거기 보면 이제 원래 노래가 성가선율이 이렇게 가는 성가선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위에 4도 위의 음을 얹고 이렇게 4도 위의 음을 얹고 그 다음에 아래는 어떻게 얻는데요? 사실 개론서에서는 되게 단순하게 3도 아래 음을 불러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당시 사람들은 3도 진행으로 병진행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3도 아래 불완전 아래 흠표로 당연히 3도로 까는 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의 관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거기 보면 그 맨 아래에 있는 성부 있잖아요. 이렇게 불렀다는 건데 사실은 처음부터 이걸 생각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걸 생각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위에 보면은 조그맣게 음표가 왜 좀 작게 그려져 있죠. 음표가 좀 작게 그려진 그죠? 이렇게 음표가 좀 작게 그려진 애가 있는데 그 작게 그려진 애를 먼저 생각한 다음 그 다음에 그 작게 그려진 음의 5도 아래 완전 5도 아래를 부르는 건 되게 익숙한 개념이니까 완전 5도 아래를 사실 생각해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냥 3도 아래를 부르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어떤 그 관념의 차이예요. 관념의 차이. 그래서 왜 그런 방식으로 불렀나 하고 따지면 사실 그거는 할 말이 없어요. 르네상스인들이 그렇게 했다는데 그렇죠? 그게 익숙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관념이랑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개론서에서는 그 과정을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사실 여기에 관한 자료들이 이론서들이 있기는 한데 이론서들이 막
자체가 좀 산발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되게 복잡하게 설명이 돼 있어. 이론가들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막 자료가 완벽하게 남아있지도 않아요. 사실상 어떻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개론서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아래성분은 3도 아래 음을 불러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론서에 있는 정도의 표현을 알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번 뒤를 쳐볼게요. 삼성부로. 이런 식의 삼성부에 화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삼성부에 화합이 되는데 얘가 윗성부는 4도 1을 부르고 아랫성부는 3도 아래를 부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오늘날로 치면 마치 사마음의 일전이형이 연속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한테 들려요. 당연히 당시 사람들은 이건 사마음의 일전이형이야 이런 관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화음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는데요. 그렇죠? 당시 사람들은 그냥 음과 음이 결합해서 어떤 또 음정이 있는 것만 있는 거지 사마음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지만 오늘날로 해석하자면 이렇게 일정형이 연속해서 나오는 그런 음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즉흥적으로 삼성보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불렀다는 거고 그런 즉흥 연주 방식, 관습 이런 거 자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파버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파버든 알겠죠? 자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 꽃표에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가 있어요. 그 꽃표에 뭐라고 써 있어요? 포브로동, 포브로동 찾았어요? 비슷하죠? 파버든, 포브로동 비슷하죠? 그런데 사실 포브로동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용어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파버든이 영국에서 대유행을 한 그런 관습의 명칭이라면 포브로동은 대륙이고요. 대륙. 그리고 이것도 즉흥적으로 다섯막을 만드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만드는 방법이. 포브로동은 어떻게 부른대요? 원래 선율을 뭐 쉽게 생각하면 성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레골리아 성가 이런 거요. 성가를 어디다 준대요 이번에는? 그렇죠. 제일 위에 두고 그 다음에 테너 성보가 걔보다 6도 낮게 진행하는 애가 있고 그 성부 사이에 즉흥적으로 선율을 하나 넣는 거예요. 그런데 즉흥적으로 연주되는 선율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맨 위에 있는 성가 선율이라고 할게요. 원래 선율을 어떻게 한대요? 오르가는처럼 4도 아래로 병진행한대요. 4도 아래로 병진행. 그러면 거기 제가 한번 쳐보면 맨 윗성부에 있는 이게 원래 성가예요.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6도 아래 테너 성부가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한대요? 맨 윗성부보다 4도 아래의 선율을 즉흥적으로 부른대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쳐보면 이런 식의 화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부르는 이런 관습을 포브로동이라고 해요. 포브로동. 그래서 얘도 보면은 사실상 맨 윗성부가 있고요. 그 아래 4도 아래가 있고 또 맨 윗성부보다 3도 아래가 있어요. 아니 6도 아래가 있어요. 4도 아래가 있고 6도 아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음향을 들으면 우리가 듣기에는 어때요? 사마음의 일전형처럼 들려요. 사마음의 일전형처럼. 이렇게요. 그렇죠? 사마음의 일전형처럼 우리는 왜냐하면 베이스로부터 음정을 생각하기 되게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베이스로부터 뭐 세면 3도, 6도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마음의 일전형이 연달아서 가는 것 같은 이런 음향이에요. 사실 파버든도 포브로동도 사실 그러니까 딱 들으면 사실 구분이 잘 안 가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렇지만 만드는 방식과 유연했던 지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얘 두 개가 비슷하지만 달라서 제가 걔를 같이 붙여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개론서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이제 개론서 써 있는 설명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악보를 자세히 보는 사람들은 또 이제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서 현쌤 여기 보면 테너 성부가 6도 낮게 나란히 진행한다고 했는데 아까 파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아래 성부는 3도 아래 음을 부른다 그랬는데 사실 꼭 3도 아래 음은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보면 특히 프레이즈의 처음과 끝 같은 데는 걔가 보면은 그 포브로동 얘 한번 제가 쳐보면 다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보면 성가 선율이 미인데 그 6도 아래 솔이 아니잖아요. 맨 아래 성부가 뭐예요? 미예요. 미. 8도 아래네. 8도 아래. 6도 아래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6도 아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프레이즈 처음이랑 끝 같은 데는 완전 음정으로 맞춰를 했거든요. 그래서 8도 하다가 6도에 벅진행하다 그 다음에 8도 이런 식으로. 앞에 파버든으로 치면 무조건 거기 3도 아래가 아니잖아요. 거기 파버든도 보면 여기 음정 간격이 보면 이 개론서에 써 있어요. 개론서 이렇게 써 있는데 보면 봐봐요. 3도 주로 이렇게 3도 아래예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가끔씩 5가 있잖아요. 5, 3, 3, 5, 3, 3, 3, 3, 3, 5, 3, 3 이렇게 중간에 5도 있죠. 그렇죠? 즉 5도 아래 음도 간단히 부르는 거예요. 5도 아래 음도 불렀다가 주로 3도 아래 음 불렀다가 또 5도 아래 음도 불렀다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아랫성부가 3도 아래의 음을 부른다라는 거죠. 개론서의 설명은. 그렇죠? 자 이렇게 뭔가 즉흥적으로 성가선율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섯 음악을 만들어 불렀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즉흥적으로 정말 부른 거지.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병진행해서 쭉 부르면 되는데 그걸 다 일일이 뭐 악보에 쓸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막 다섯 음악을 불렀다고 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캐럴이라는 것도 있어요. 캐럴이 영국 세속음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유절식 노래인데 15세기의 다섯 캐럴은 특별한 축일에 전래음악에 추가해서 부르거나 아니면 뭐 도시 궁정 이런 데서 행렬할 때 부른다든지 노래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캐럴이라는 단어도 익숙하잖아요. 뭘로 익숙해요? 크리스마스 캐럴. 맞아요. 크리스마스 캐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종교적인 내용이 많고 그 중에서도 사실은 동정녀 마리아 얘기나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캐럴의 유래가 됐다 이렇게 써있죠. 그렇죠? 아, 캐럴이라는 음악도 있었구나. 그죠? 영국 음악에. 그 다음에요. 또 넘겨보시면 홈페이지. 이제는 작곡가 이름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작곡가를 우리한테 딱 줘요. 게로소에서. 다행히도 한 명만 줘요. 누구냐면 던스터블. 존 던스터블인데, 그러니까 초기 르네상스 작곡가, 영국 음악 작곡가구나. 대표주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대표주자가 딱 있어요. 대륙의 르네상스 초기 음악에 영향을 준 영국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즉 영국 음악 작곡가예요. 맞아요. 그런데 대륙의 초기 르네상스 음악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즉 대륙의 많은 작곡가들이 던스터블 음악을 알았고 또 던스터블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음악이 대륙에까지 잘 알려진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보통 많이 얘기해요. 영국풍의 어떤 감미로운 화음에다가 프랑스풍의 논리적인 대입법을 융합한, 그러니까 영국풍 플러스 프랑스풍 이렇게 융합한 이런 작곡가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던스터블 작품을 보면 세속음악은 되게 적고 나머지는 종교음악이다. 특히 모테트를 많이 썼네요. 보니까 그렇죠. 40여 개의 모테트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음악사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의미 있는 그런 작품들이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좀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국의 성모 신앙의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런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반영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여러분이 두 개의 악보를 알아야 돼요. 두 개의 악보. 사실 모든 개론서에서 음악사에서 동일한 작품을 예시로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 자료는 제가 여러 개론서들을 종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작품들을 이 개론서는 요거, 저 개론서에서 또 요거 이런 식으로 합쳐서 가져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작보를 보실 때 보면 제가 이제 그 악보들을 한 곡에서 합쳐놓은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개론서에서는 앞부분을 주는데 어떤 개론서는 중간 부분을 주고 어떤 부분 개론서는 끝 부분을 줘.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따로 외우면 너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그냥 하나의 곡으로 제가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악보가 조금 음표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여러분들 이제 보면 금방 알 거예요. 이렇게 생긴 개론서와 이 악보와 뒷장에 있는 요게 다른 개론서의 악보라는 것을. 벌써 악보의 생김새나 이렇게 가사를 표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생김새가 좀 달라요. 음표 모양 같은 게. 근데 이 두 곡은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 지금 더스터블을 하고 있는 중인데 더스터블의 이 두 개의 모테트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 요 모테트요. 얘는 제목이 이래요. 오소서 거룩한 성령이요, 오소서 창조주 성령이요. 이렇게 슬래시 있고 가사가 두 개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가사가 그렇죠. 서로 다른 가사가 두 개가 동시에 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그 가사를 성모에 시작하는 가사를 이렇게 제목으로 다 써주잖아요. 슬래시로.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오소서 성령이요. 이 개론서에서는 지금 오소서 성령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여기는 오소서 창조주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개론서를 한글 가서 주네요. 저거 이렇게. 그래서 보다시피 지금 4성부로 되어 있는데 오소서 성령이요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저 요런 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오소서 창조주요 하면서 이렇게 가는 요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사가 두 개가 같이 가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얘가 지금 보면 오소서 창조주 성령이요 이거는 사실 찬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소서 거룩한 성령이요 이거는 부속가거든요. 이 두 개를 합친 다성부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다라고 거기 세 번째 F에 써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작품은 동형 리듬 구조를 보여준대요. 동형 리듬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죠? 동형 리듬이 어떤 거예요? 그죠? 벌써 머릿속에 뭐 딸래야 볼로르 막 생각나면서 어떤 그 리듬 패턴과 선율 패턴을 반복해가지고 쓰는 거, 그거 딱 생각이 나야 돼요. 동형 리듬 구조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15세기에도 동형 리듬을 썼다는 거네요. 그죠? 우리가 동형 리듬 그러면 맨날 14세기만 딱 떠올리지만 당연히 15세기에도 어느 정도는 썼겠죠. 모든 그런 곡들이 다 동형 리듬은 아니지만. 그리고 3도, 5도, 6도에 대한 영국인들의 선호를 반영한 그런 뛰어난 작품이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요거를 보고서 희원쌤 저 동형 리듬이 아무리 봐도 동형 리듬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지극히 정상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동형 리듬은 어떻게 보여요? 아주 길게, 곡을 진짜 길게 봐야 그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곡들은 시작부터 동형 리듬이 나오지 않는 애도 있어요. 어느 부분부터 동형 리듬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여러분들 찾기가 더 어렵죠. 요만큼 이렇게 봐서는 사실 이거는 지금 한 20마디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동형 리듬을 물어볼 것 같으면, 동형 리듬을 아예 딱 문제를 물어보려면 동형 리듬이 딱 보이는 부분을 줘서 길게 그 부분만 준 다음에 얘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주지, 이렇게 발치악보를 이렇게 주서 물어보지 않는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곡을 보면 항상 악보를 볼 때는요, 이 곡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특징. 일단 제가 아까 딱 시작하자마자 얘기를 했는데 뭘 얘기했죠? 가사가 다르다. 맞아요. 가사가 서로 다른 가사가 두 개가 같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모테트의 어떤 고전적인 특징이네요. 말하자면. 그죠? 옛날 모테트의 어떤 고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던스터블 작품이잖아요. 던스터블이 아까 그랬잖아요. 영국풍에다가 플러스 프랑스풍, 그죠? 이렇게 대륙에다가 영국 음악을 잘 가미시킨 이런 작곡가가 던스터블이라면서요, 그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동영 리듬 썼다면 여기 보이진 않지만 악보상 동영 리듬을 썼다는 것 자체가 대륙적인 특징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적인 특징은 어떤 거예요? 아까 보니까 3도, 6도 이런 거 많이 쓰고, 그죠? 어떤 사마의 음향 이런 것들 툭 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 영국적인 특징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악보를 보고서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옥소도 성령이 어서 작도죠. 이건 던스터블 모테트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곡에서 대륙적인 어떤 동영 리듬 같은 특징이랑 영국적인 어떤 사마의 음향의 그런 특징이 잘 결합되어 있다고 이렇게 특징이 기억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곡을 얘기할 때 어떤 개론서에서는 사실 모든 개론서는 어떤 개론서에서는 음향대조 기법이기도 하거든요. 음향대조 기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악보에서 드러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4성부로 쫙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두 성부만 불러요. 마치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2성부 음악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듣다 보면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신관이부터는 4성부가 같이 불러요. 그러니까 4성부가 이렇게 쫙 들리겠죠. 그렇죠? 근데 또 언제까지 4성부가 들리지도 않아요. 지금 악보가 잘려서 그렇지 4성부가 이렇게 듣다 보면 또 언젠가는 또 2성부만 들려요. 그러다가 또 5성부가 들었다가 어떤 때는 3성부만 불렀다가 이런 식으로 얘가 음향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음향이. 그래서 두 파트 부를 때랑 네 파트 부를 때랑 다르잖아요. 음향이. 그래서 이런 것들 음향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음향 대조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드러나고 자, 요 곡이 지금 누구의 곡이에요? 던스터블이요. 던스터블 외워요. 알겠죠? 던스터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야 되는 악보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라는 곡이에요. 이것은 기존 선율에 기초하지 않은 작품이다. 즉 어떤 성가를 가져와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곡에서 세 성부는 3성부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격이 거의 비슷하고 동등하게 중요하고 거의 똑같은 리듬으로 진행하고 거의 같은 가사에 같은 음절을 함께 발음한다. 그러니까 앞에 곡과 되게 다르네요. 앞에 곡들을 보면 봐봐요. 일단 가사가 두 개가 막 따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부별로 막 리듬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곡을 보면 뒤에 곡을 6페이지 곡을 봐봐요. 얘는 또 이런 곡이에요. 이제 이런 곡인데 그 얼마나 아름답고 꽝 풀크라이스 이걸 그 얼마나 아름답고 이런 식으로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3성부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런 음향이에요. 제가 지금 9번까지만 멈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 여러분이 보다시피 각 성부 간의 리듬이 물론 완벽히 똑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거의 유사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각 성부들이 같은 리듬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모시기 양식이라고 했는데 그 용어 기억나요? 그렇죠. 콘두투스 양식이라 그러죠. 콘두투스 이렇게 동일 리듬적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콘두투스 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콘두투스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으면 꼭 콘두투스가 아니라도 이건 콘두투스 스타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꼭 아줌마가 아니어도 저 사람은 진짜 아줌마 스타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쟤는 진짜 아이돌 스타일이야. 이렇게 그 사람이 꼭 아이돌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그게 아니라 아이돌이라는 스타일을 가졌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콘두투스의 그런 어떤 동일 리듬적인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콘두투스 양식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콘두투스 양식이냐? 그럼 예스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봐봐요. 보면 가사가 어때요? 세 성부가 가사가 다 달라요? 아니네. 그죠? 해석부가 같은 가사에 거의 같이 꽝, 풀, 크라 이렇게 가에 같은 음절을 발음을 하고요. 그리고 보면 굉장히 선율이 부드럽고 유려해요. 왜냐하면 얘가 주로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순차 진행 아니고 거의 3도 도약이에요. 그래서 3도 음정을 되게 많이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사성부를 치는 걸 들으면 알겠지만 근데 너무 진짜 악보가 작아가지고 진짜 안 보여요. 제가 지금 앞부분만 쳤는데 사마음의 음향이 되게 잘 들려요. 물론 당시 사람들은 사마음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음향이 사마음적인 음향이 되게 잘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곡이 던스터블의 모테트 그 얼마나 아름답고예요. 알겠죠? 이렇게 가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두 곡을 설명한 거예요. 던스터블의 악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개론서들에서 나오는 알아야 되는 악보 이 두 곡을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던스터블이 어디 작곡가라고요? 지역이? 그렇죠. 영국 음악집으로 얘기한 거예요. 영국 음악. 자, 한편 대륙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2번 한편 대륙은 거기가 이제 2번 부르고뉴 악파예요. 부르고뉴 악파. 벌써부터 막 악곡이 막 자꾸 나오니까 막 마음이 부담스러워지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악보가 벌써 여러 개 나왔어요. 그죠? 이게 다 내가 알아야 되는 악곡이라는 뜻인데 르네상스 음악의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악보를 알아야 돼요. 개별 곡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개별 곡들 중에 내가 원래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곡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고전시대 같으면 내가 어떤 모차르트 뭐 협정도 알고 베토벤 결곡도 알고 그래도 이렇게 아는 곡들이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들어본 그런 멜로디가 있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나 평소에 르네상스 음악 되게 좋아해서 그냥 평소에 막 르네상스 음악 듣는다. 오케이 듣고 팔레스티나 듣는다. 플레이리스트 읽는다 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봐요.
간혹 있거든요. 간혹 제가 손들어 보려고 하면 한두 명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거의 없죠.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음악 자체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별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악보를 이렇게 계속 공부하니까 이게 좀 생소해요. 제가 그 음악사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얘를 제가 피아노로 치잖아요. 사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피아노로 치는 음악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다? 노래로 불러야 되는 곡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피아노로 이렇게 음을 듣는 것과 이렇게 성악음하고 노래로 이렇게 듣는 것은 되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악보로만 이렇게 그냥 보는 거랑 그래도 소리를 한번 들을 것과는 되게 달라요. 기억력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피아노도 많이 치는 건데 대부분의 나오는 악보들 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공부할 때 있잖아요. 복습할 때 이제 혼자 복습을 할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쳐봐요. 이렇게 꽝풀크라이스. 근데 그 얼마나 아름답다고 검색하면 잘 안 그럴 수 있어요. 나와도 뭔가 한국 그런 영상 뭐 이런 거지 이렇게 되게 유명한 그런 외국 연주가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잘 모르겠으면 이 첫 단 있죠. 첫 단 가사의 첫 억구를 그냥 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나와요. 그러니까 연주들이 되게 좋은 연주들이 쭉 위에서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한 잠깐이라도 한 30초, 한 1분 정도라도 한번 들어봐봐요. 그렇죠? 내가 한번 찾아가지고 들으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나요. 이거 어쩌다 듣고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들으면 나중에 기억이 더 잘 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빠르다니까요. 한번 눈으로 보고서 나중에 다 잊어버릴 거야. 뭐가 더 나요? 여러분 생각해봐봐요. 시간 좀 들여가지고 나중까지 한 반은 기억난다. 이 뭐가 더 나요? 그죠? 이거 어차피 눈으로 봐도 기억이 안 나면 이거 소용이 없는 건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악보할 때 생겼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죠? 얘를 그리고 시험에서 줄 때 얘를 요 게러지에 있는 요 악보를 그대로 복사해다가 주질 않아요. 새로 그린단 말이에요. 새로. 그런데 또 중간부터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완전 새로운 악보처럼 보여요. 내가 아는 악보인데도. 그러니까 이걸 악보로만 이렇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얘를 뒤로 들어보면 훨씬 낫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부분이라도 꼭 들어봐라. 제가 꼭 얘기해요. 특히 르네상스 음악, 알겠죠? 생소한 음악일수록. 자, 프로그램 악보를 한번 가봐요. 제가 기초반 때 그 골든타임 끝에 스페셜 게스트로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 뭐가 있냐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좋은 곡을 많이 가르쳐줬어요. 꼭 클래식이 아니어도 된다. 제가 평소에 듣는 곡 자주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거 어떤 음악 듣는지 보면 그 사람 스타일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쓴 걸 쭉 보면서 주로 청소할 때 그걸 볼 거 아니에요. 답안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나오면 제가 모르는 곡이 나오면 걔를 쳐보면서 들어봤어요. 거의 다 들어봤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악곡을 적어준 거는 사실 모르는 것들도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가요나 이런 것들은 제가 모르는 곡도 되게 많으니까 팝송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새로운 곡을 들으면서 제가 정착을 했죠. 근데 저도 되게 음악을 되게 다양한 장르를 그냥 많이 듣는 그런 편이거든요. 청소할 때는 거의 뭐 음악을 듣고 있고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안 들은 상태에서 청소하는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밤에 청소를 많이 하는데 청소할 때만 들어도 저는 뭐 정말 몇십 시간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왔다 갔다 할 때 기본적으로 음악 듣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가는 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냥 평소에 제가 약간 멍 때리고 있을 때도 그리고 저는 이제 음악이 좋은 카페에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LP를 되게 많은 그런 카페 있잖아요. 요즘에는 저희 동네에 제가 되게 아지트처럼 생각하는 되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데 LP가 되게 많은 그런 카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혼자 거기는 사실 누구랑 가는 데가 아니라 그냥 제가 혼자 많이 가는 데인데 그런 데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가끔씩은 어떤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음악을 들으는데 완벽하게 내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 한 적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음악을 틀 텐데 가서 막 말을 걸고 싶을 정도로 너무 내가 내 취향 저격을 하면서 계속 음악이 나올 때 그런 사실 되게 음악 유심히 듣고 그냥 앉아있고 막 그래서 음악을 되게 잔잔히 많이 듣는 편인데 그래서 제 플레이리스트 보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진짜. 그래서 저 그 플레이리스트를 항상 장바구니처럼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면 제가 언젠가 특강할 때 브런치 특강할 때 그때 촬영 안 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유튜브를 띄워놓고서 여러 악곡들을 막 설명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악곡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제 그때 계정을 제가 열었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 계정을 여니까 거기 폴더가 쫙 있는데 폴더에 거기 이제 보면 중세부터 르네상스 기하음악으로서 세속음악 이런 식으로 바로 그 오페라 바로 그 기하음악 이렇게 하면서 폴더가 쫙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예를 들면 뭐 시청자금 예시나가 그 다음 곡은 막 팔레스티나 막 미사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그 다음은 막 세븐틴 막 알겠죠? 안 그러면 얘가 되게 피곤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그 스코어를 읽어야 되는데 그 스코어를 내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청이 되면서 얘가 읽혀져야 되거든요. 시험 시간에 그거 읽혀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모르는 악곡인데. 근데 그게 읽혀진다는 거는 사실상 평소에 음악을 읽고 듣고 하는 훈련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상 어떤 개로서 어떤 구절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인제 와서 지금 시험 바쁜데 언제 맨날 하나요? 이거를 라고 한다면 새로운 곡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악보가 나올 때마다 있잖아요. 그게 고전시대 스코어든 내가 모르는 르네상스 모테트든 무슨 10세기 곡이든 뭔가 곡이 나올 때마다 강의자료에 악보가 있다 하면 걔를 한번 앞에 30초만이라도 듣는 훈련을 해봐요. 알겠죠? 근데 들을 때 그냥 못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악보를 보면서 들어야 돼요. 악보를 보면서 이동할 때는 요즘 인터넷 뭐 유명한 분들은 다 악보랑 같이 가는 그런 오디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악보를 보면서 악보랑 매칭시키면서 소리가 가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신경을 많이 쓰면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시험 공부로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음악뿐만이 아니라 시험 공부용으로도.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이번 주 들어가면서 이제 얘를 꼭 들어보는 사람이 맞고 보면서 들어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현실 그런 얘기를 했지 이러면서 이제 그냥 안 듣고 넘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걔를 제가 한참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하는 정석을 생각해서 현실이 그렇게 들어보라고 했는데 한번 여기 한번 들어보자. 건설을 못했다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얘를 띄워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보면서 이렇게 좀 한 여기까지만 해도 이렇게 듣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좀 해봐요. 되겠죠? 자, 프로그램 앞으로 넘어가 봐봐요. 프로그램 공부는 조금만 하실게요. 어디냐면 일단은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위치를 뭐 우리한테 뭐 지도를 그리려고 하진 않겠지만 어딘지가 모르면 얘가 문맥이 이해가 안 되죠. 여기 보면 15세기의 서유럽은 우리가 아는 그 서유럽의 지도와 조금 달라요. 오늘날에 우리가 아는 국가들의 그 경계 같은 것과 달라요. 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영국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대륙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륙을 보면 프랑스 있고요. 그죠? 프랑스. 그다음에 여기 보면 홀리 로만 엠파이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커다란 그죠? 로만 엠파이어, 홀리 로만 엠파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이 사이에 버건디안 랜드라고 써있는 데가 있어요. 버건디안 랜드라고 써있는. 근데 땅이 꽤 넓어요. 이 정도면 그렇게 조그만 땅이 아니에요. 꽤한 이 정도 차지하는 지금 여기 약간 그죠? 오렌지색 같은 데로 좀 연한 그죠? 살색 같은 데로 돼 있는 여기가 지금 버건디안 랜드라고 그죠? 여러분들의 그 프린트에도 굉장히 작게 그죠? 좀 흐리게 그려주실 수 있지만 그 프랑스의 영쪽이에요. 어딘지 알겠어요? 그죠? 거기가 지금 이 버건디 지방인 거예요. 그죠? 거기가 부르고뉴 공국인 거예요. 우리가 음악사에서 말하는 이 영어식 표현과 좀 달라요. 발음 기호가. 부르고뉴 공국은 프랑스가 100년 전쟁으로 약화된 땅을 타가지고 14세기에 계속 정쟁을 했거든요. 프랑스가. 그래서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의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와 프랑스 동북부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그러면서 꽤 넓은 지역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 부르고뉴 공국이. 그러면서 서유럽의 강력한 정점이 실세가 됐다. 표면적으로는 사실 프랑스 왕의 봉신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이 원래는 신하의 엄밀히 말하는. 그런데 그 세력이 굉장히 커가지고 프랑스 왕에 비견할 만한 권력과 부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르고뉴 공국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권력과 부가 많다 보면 음악가들을 고용하고 후원하거든요. 그래서 부르고뉴 궁전에 소속돼서 거기서 음악 활동을 했던 음악가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대요? 부르고뉴 악파 이렇게 부른대요. 부르고뉴 악파. 그러니까 거기 보면 거기 성가대도 있었을 것이고 뭐 오르간 주자도 있었을 것이고 트럼펫 주자들, 뭐 실내악하는 현악 주자들, 뭐 관악 밴드 뭐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음악가들을 고용했다. 그리고 여기는 다른 지역의 음악을 접할 기회도 많았다. 그러니까 유럽 각국의 음악적 특징들이 국제적 양식의 음악으로 뭔가 통합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여러 이렇게 땅덩어리를 약간 통합한 이런 지역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음악가들을 유럽 각지에서 고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떤 음악 양식 같은 게 다 합쳐졌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국제적인 양식의 음악으로 통합이 된다. 14세기 말에 우리가 배운 그 프랑스의 그런 그 대륙의 어떤 그런 음악은 아르스 수구틸리오르였거든요. 우리 여기까지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식이 굉장히 인기가 짧아요. 되게 복잡하고 난해하기도 하고 15세기에 이르면 인기가 사라지고 단순함과 명령을 특징으로 하는 이 부르고뉴의 새로운 음악 양식이 말하자면 주목을 받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전 유럽의 작곡가들이 세 장르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미사, 모테트, 세송노래 이렇게 세 개의 장르에 집중을 해서 작곡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뒤를 넘겨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작곡가가 나와요. 누구냐면 디파이예요. 디파이는 영국의 영향을 받은 사마의 음악과 프랑스적인 특징을 잘 조화시킨 작곡가인데 왜냐하면 부르고뉴 출신이에요. 부르고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는 유럽 각지를 여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하면서 여기저기 음악을 많이 봤겠죠. 그죠? 두 번째 분 보시면 사성부 미사 모테트 테노르 밑에 그 콘트라 테노르 바수스 오늘날의 베이스에 해당하는 이 4성부 구조를 확립시켰고 우리는 이거 이미 지금 아까 개괄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고 디파이 이전에는 모테트가 중심 장르였지만 이제 미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미사 통상문의 5부분을 음악적으로 통일해서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는 그걸 연장 미사라고 하거든요. 즉 연장 미사라는 것은 큐리에 글로리아 크레도 얘네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어떻대요? 걔네를 음악적으로 통일해서 하나의 전체로 만드는 미사. 음악적으로 통일된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연장미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르고뉴 작곡가들이 사실 전반적으로 이 연장미사를 발전시켰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 주자가 디파이인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 아니 현쌤 키움둥이 마쇼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키움둥이 마쇼가 미사 노트르담에서 이미 그 통상문의 부분들을 음악적으로 통일시켰다면서 왜 이거를 만약 부르고뉴 악파의 어떤 공원인 것처럼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맞아요. 사실 그 마쇼가 이미 그런 걸 했죠. 그런데 마쇼 이후에 그 전통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마쇼부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쇼 이후에 그런 전통이 발전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쇼가 특출났던 거죠. 그냥 마쇼가 혼자 그런 걸 되게 잘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렇게 없다가 이제 부르고뉴 악파 작곡가들이 본격적으로 이 연장미사를 발전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연장미사를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들이 있는데 어떻게 음악적으로 통일시키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 키리에 글로리아 삭소스 얘네들 다 연결시켜야 되는데 음악적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이제 이게 작곡가들의 관건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정선율 미사라는 거예요. 정선율 미사. 자, 정선율 미사라는 거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전 지금 여기까지 왔죠? 정선율 미사 여기인데요. 자, 미사 통상문의 각 부분을 음악적인 요소로 연결시켜서 통일성을 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뒷바이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통상문 전체에 하나의 정선율을 테너로 사용하는 거예요. 같은 정선율을 쓴다 이 말이죠. 같은 정선율을 써서 키리에도 작곡하고 그 정선율로 글로리아도 작곡하고 그럼 당연히 그 각 악장들이 쭉 다 통일성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런대요? 정선율 미사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정선율을 가져다 쓸 때는 사실상 어느 정도 자유롭게 취급된다. 그러니까 음을 하나 빼기도 하고요. 음을 조금 넣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리듬을 조금 바꿀 수도 있고. 정선율 꼭 통째로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일부만 갖다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곡가가 조금 자유롭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요. 모토 미사라는 거예요. 모토 미사. 즉 통상문의 각 악장마다 각 부분마다 동일한 모토를 쓴다는 거예요. 모토라는 건 뭐냐면 개시 동기를 말해요. 헤드 모티브라 그러죠. 즉 시작하는 동기를 말해요. 시작 동기 이거를 우리가 모토라고 하는 거예요. 모토. 그래서 예를 들면 베토벤 교향곡 5번 있잖아요. 베토벤 교향곡 5번의 헤드 모티브가 뭐예요? 빰빰빰빰 이게 모토죠. 이게 헤드 모티브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리에도 그 모티브로 시작을 해요. 글로리아도 그 모티브로 시작을 해. 이렇게요. 그죠? 산토스도 그 모티브로 시작을 해. 그러면 사람들이 얘가 다 세트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음악적으로 통일을 주는 이런 방법이 모토 미사가 있고 정선율 미사가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쓴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작곡가들이고 그 중에서도 뒷바이라는 거예요. 단연코. 그죠? 그 아래 있는 선율은 무장한 남자라는 굉장히 유명한 선율인데요. 이렇게 가는 노래인데 당시로서는 정말 그냥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선율이잖아요. 그냥 국민 노래 같은 거. 글쎄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어떤 그런 가요 같은 건데 그렇지만 뭐가 있을까요? 다이너마이트? 뭐 이런 거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근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모를 것 같은데요. 강남스타일?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전 국민이 아는 거 있잖아요.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뭐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고 그런 선율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죠? 이제 사람들 그냥 다 알고 그냥 작곡가들이 막 갖다 쓰고 이런 선율인데요. 제가 지금 이 선율을 왜 설명을 하는 거냐면 뒤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이 무장한 남자가 여러 번 나올 거거든요. 이 뒷바이의 요 미사를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뒷바이의 미사 제목이 뭐예요? 벌써 무장한 남자 미사예요. 무장한 남자 미사. 즉 아까 그 무장한 남자 선율 있죠? 그 선율을 가져다가 쓴 미사인 거예요. 우리 그 선율을 가져다 썼으면 그 제목을 보통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선율이 어디 있는지 찾았어요? 그 선율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안 보면 그렇죠. 당연히 테너에 갖다 놨겠죠. 그 정선율을 갖다 쓸 때 보면 딴따란 따라라란 따라란 따라라라라란 요것을 이렇게 갖다 쓴 거죠. 지금 4성부가 있으면 성부는 어떻게 되는 거였죠? 수페리우스, 맨 윗성부, 알투스, 그 다음에 테노르, 그 다음에 바수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노르라고 제가 말할 때는 아래에서 두 번째 성부를, 밑에서 두 번째 성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거기 보면 이 무장한 남자 선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무장한 남자 선율을 갖다 썼죠. 그러니까 얘가 미사 무장한 남자인 거예요. 당연히 가사는 홀리한 가사를 해야죠. 미사인데 그죠? 가사는 당연히 아뉴스테기 토리스 이렇게 아뉴스테기 토리스를 부르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만 그 선율을 무장한 남자 선율을 갖다 썼다 이거죠. 우리가 오늘날 볼 때 되게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가요 선율인데 뭐라죠? 되게 잘하는 가요 선율인데 그 선율을 가져다가 뭔가 미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딴 성분들이 사실 이렇게 같이 가면서 막 이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사실은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홀리해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실 이 선율 자체는 그 단성 노래, 사실 채성 노래에서 갖다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미사 무장한 남자라는 요 뒷바의 요 미사 있잖아요. 요 미사는 사실상 제가 안 쓸 때 시작 부분만 줬지만 얘가 정선율 미사이면서 모토 미사예요. 즉 여러분이 지금 악보는 안수대에만 기록서 있어요. 그런데 악보를 안 봤지만 이 미사 이 뒷바의 무장한 남자 미사 전체를 찾아서 한번 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안 봤지만 여러분 짐작컨대 키리의 정선 테노르 성부도 요 정선율로 들어있겠죠. 딴따라라라라 그렇죠. 글로리아도 딴따라 같은 정선율로 썼을 거예요.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토미사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시작 모티브가 같다. 키리의 건 글로리아 건 다 시작 부분의 모티브가 같다는 거예요. 시작 부분의 모티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버들은 찾아보시면 현실 여기가 같지 않은데요. 여기가 시작이 아니에요. 시작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정말 곡의 시작 알겠죠?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티브로 알겠죠? 그래서 이 곡이 정선율 미사이자 모토 미사예요. 그래서 사실상 게로제에서 있는 발작보로는 그게 잘 안 드러나요. 사실상 이 각 파트의 음악적인 통성을 보려면 통성의 각 부분을 다 놓고서 비교를 해봐야 사실 우리가 그걸 알고잖아요. 그런데 게로제에서는 이렇게만 딱
딱 죽서 그냥 얘는 정선율 미사야 이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사실상 요 같은 정선율을 앞장받아 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은 헤드 모티브로 다 앞장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미사의 통상문의 각 부분을 다 연결시켜서 통일성을 준다는 거예요. 음악적 통일성을 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거를 되게 잘했다. 누가요? 그렇죠. G5가 제가 누군가 또 여기 어디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면 안 돼요. 부르고뉴 아빠의 G5가 이런 걸 잘했다. 이거예요. 자, 지금 미사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8페이지 악보 아래 있는 부분만 마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면 15세기에는 프랑스어 가사의 다성적인 샹송이 세속음악의 지배적인 장르였다. 그래서 G5가 세속노래도 많이 작곡했나요? 하면 예스예요. 샹송도 잘 썼다 이 말이죠. 70여 곡의 샹송가 이탈리아 노래도 썼다. 이게 항상 이렇게 능력자들이 있어요. 샹송만 잘 쓰는 게 아니라 난 이탈리아도 잘 쓰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대체로 최상성부가 지배하는 삼성부 구성이고 하성부는 기악 반주로 되어 있다. 아하, 마쇼의 그 세속 노래들이랑 같은 그런 구조인가요? 어때요? 네. 그러네요. 여전히 그 구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최상성부 주도 형식. 그리고 중세 정형식 형식에서 롱도를 가장 선호해서 이런데 정형식 형식이 현재 뭐죠? 그럼 제가 네 그래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정형식 형식은 뭐예요? 발라드? 그렇죠. 비를레? 롱도 맞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롱도를 제일 좋아했대요. 그래서 60곡 정도의 롱도를 남겼다. G5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발라드 롱도 비를레잖아요. 그죠? 그 셋 중에 발라드 형식으로 쓴 샹송을 미사의 정선율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래서 G5의 그 말년의 미사 중에 정선율 미사 내 얼굴이 청백하다면 이런 미사도 있거든요. 이 미사는 어떤 거냐면 자기의 그 발라드가 있어요. 삼성 발라드 세속 노래죠. 그 세속 노래의 테너를 정선율로 가져다가 미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미사 제목도 내 얼굴이 청백하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속 노래를 미사의 정선율로 사용하는 출발점이 된 작품이다. 뭐가요? 내 얼굴이 청백하다면 그 작품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디파이의 지금 작품들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디파이의 지금 미사 부장한 남자와 디파이가 얼마나 샹송도 잘 썼나 제가 좀 보기까지 설명했어요. 자, 우리가 20분까지 쉴게요. 그러니까 35분에 시작하는데 쉰 다음에 제가 이제 디파이 얘기를 조금 계속하면서 디파이 말고 다른 작품까지 좀 소개하고 이렇게 갈게요. 자, 20분간 쉴게요, 우리.